안녕하세요. 변리사 양기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공과대학하고 그리고 경영대 학위과정을 마치고 변리사로서 15년간 지금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창업과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이런 간혹 강연을 하게 되면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깊이 있는 내용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실 때 또 의뢰도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의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넓고 얕은 그런 지식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창업과 지식재산권이다 보니까 이제 경영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 이 지식재산권이 경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대학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산, 인사, 재무, 회계, 마케팅 이런 분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분류가 되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국제 경영이라고 하는 전공 분야도 생겨나고 있고, 꽤 됐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경영 정보, 이제 정보를 다루는 이제 그런 분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통적인 건 이 5가지가 될 텐데, 이런 경영 분야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여기 잘 보시면은 법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생산, 마케팅, 회계, 재무, 인사가 있는데, 경영에 왜 법률이라는 분야가 없느냐? 라고 봤을 때 법률 분야는 거의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입니다. 생산할 때 생산부서에서는 물건을 만들겠죠. 그럼 물건을 만들 때 이거에 관여하는 법률이 제조물 책임법 그리고 특허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인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수도 있고요. 재무 부서가 있다면은 증권규제법이라든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또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회사의 핵심 가치는 이제 이런 데 달려 있는 거지, 이런 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회사의 핵심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팀이 있긴 한데, 법무팀들은 이제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법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웬만큼 대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들도 법무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요. 특허법 다 모르고요, 대부분. 왜냐면은 학교에서 법대를 나와서 법무팀에 들어간 그런 직원들도 있고, 변호사 출신의 직원들도 있긴 하지만 이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특허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외부 변리사나 이제 전문 서비스 기관에다가 의뢰를 주기도 합니다. 법무팀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물품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대우를 못 받는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이드 자리니까. 변리사, 변호사들은 대우를 받는 곳은 이제 그 회사로 치면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리사 회사 아니면 공무법인 이런 데 들어가야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서비스들은 이제 외부에다가 그 외주를 주시는 게 초기 기업에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상품, 서비스 이렇게 정형화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업에서 진짜 장사하시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템이란 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상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창업 아이템은 주로 상품하고 이제 서비스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상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물건을 줘야 되는 게 상품인 거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좀 오갈 수도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오가는 거고요. 보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이 와서 자신의 물건을 주면은 그 물건을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다 식당에 가면은 내가 배를 채워서 나오잖아요. 그 서비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세차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내 차를 갖다 주면은 세차를 해서 다시 돌려주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주는 게 이제 서비스 주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면은 당연히 상호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상표를 다루다 보면은 상호라는 거에 상호하고 상표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상호는 우리 산업재산권법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거고요. 상호에 관한 내용은 이제 상법에서 언급이 됩니다. 상법은 저희 변리사들이 다루는 영역은 아닌데 약간 연관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업을 하시면 무조건 이제 상호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발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왜 필요하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항상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는 세금 처리를 위해서 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뭐 고객한테 물건을 판다던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서로 뭐 사전계산서를 발행한다던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의 구성을 보면 여기 상호라고 써 있죠. 여기 상호가 있습니다. 이 상호는 상표하고 구분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창업하실 때 상호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있어야겠다. 도메인 네임을 결정하시죠.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항상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업하실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현업에서 주로 겪는 일들이 특허하고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기술 창업을 하시죠. 기술 개발을 해서 뭐 물건을 만든다던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뭐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요식업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한테 상표 의뢰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은 대충 절반은 요식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간판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경쟁자가 갖다 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다른 건 돈을 안 써도 이 상표는 권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무역, 유통업 이런 쪽도 있습니다. 무역, 유통업도 있고 패션업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일 많이 겪는 상표와 관련해서는 요식업하고 패션업 쪽에서 상표를 그렇게 많이 내세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과연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웹 검색을 요 명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표가 나오거든요. 엑셀로 이제 그 제공을 하는데요. 이 특허청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번호를 엑셀인데 1번부터 56,138까지 돼 있죠. 이게 이제 최근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분류한 것들이 56,000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도 그냥 조금만 이름을 달리해서 겹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몇만 건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1류부터 45류까지 분류가 있고요. 또 더 세부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들이 서로 유사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6가지는 서로 유사한 거로 이제 취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상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5만 건을 다 설명하진 않지만은 전반적인 경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류부터 45류까지로 크게 나누는데 예를 들어 1류는 공업, 비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들이죠. 보통은 농업하시지 않는 이상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고 2류는 이제 페인트, 니스, 레커 이런 거 잘 접해보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구류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 많이 출원났어요. 상표 같은 경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구류는 전자 제품 소프트웨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앱을 만들잖아요. 새로운 서비스, 요즘에는 IT 기술이니까 앱을 만들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다운로드 가능한 프로그램, 뭐 USB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류에 속하는 겁니다. 35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업, 기업관리업, 경영업, 사무처리업, 특히 이제 도매업, 소매업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다가 유통하시는 분들 있죠. 그 유통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5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출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듬성듬성 말씀을 드렸지만은 1류부터 34류까지는 유형의 상품에 관한 거고요. 35류부터 45류까지는 이제 서비스에 관한 그런 것들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는 방법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별리업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상품하고 다른 뭐 서비스 간에 이게 유사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이름도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은데 굉장히 이제 그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분이 겹치면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면 거의 유사한 상품이나 유사한 서비스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웹사이트나 이런 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원래 본업이 누가 웹사이트 좀 개발해 주세요. 새로 우리가 뭐 론칭을 하는데 웹사이트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코딩 전문가들이죠, 원래. 코딩 전문가들이라서 막 자기들 이제 해가지고 웹사이트 개발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서비스업이 되겠죠.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업계도 알게 되고 코딩은 잘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코딩만 해줄 게 아니고 의료업으로 진출을 하자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기네가 어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말씀 들어보니까 웹사이트 관리업, 서비스 플랫폼 제공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수요자는 누구냐? 이렇게 플랫폼 구축해달라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직접 옷을 팔고 싶으신 거예요. 옷을 파는데 인터넷으로 팔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그 돈 받는 원천 수요자는 누구냐? 일반 수요자들이거든요. 그건 이런 거죠. 의류 도매업, 소매업 하면 이제 이 돈 나오는 그 수요자가 저 같은 일반 못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분들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뭐 아예 필요 없는 그런 상표를 출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표나 서비스표를 이제 출원하고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내가 이쪽 류에다 출원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쪽 류에서 등록이 될지 안 될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수요자 중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오류를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창업하는 아이템이 크게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B2B, B2C, 뭐 B2, B2C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사실 시장은 이제 수요자하고 공급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장 엄청 크죠.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이 시장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B2B 시장은 수요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거죠. 말단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이런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터치 IC 칩셋을 개발하는 전문적인 회사인데 우리 수요자는 일반 고객이 아닌 거예요. 일반 고객, 저 같은 사람들은 그 회사 돈을 줄 일이 없어요, 전혀. 고객은 뭐 삼성, LG 같은 데 칩을 사주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런 게 이제 B2B가 되는 거고, 이제 수요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건 이제 B2C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 컨슈머,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가 보통 상표를 출원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2C인 경우는 상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왜 상표가 왜 필요하냐? 상표라고 하는 게 마케팅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내 고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밥집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만 내 밥을 먹는다 이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B2C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특징은 내 고객이 불특정 다수인 거죠. 그럼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 하나가 우리 상표를 계속 알려서 나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호감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도록 이제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상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상표를 등록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이 상표 쓰면 안 된다. 누군가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간판 다 내려야 되고요. 싹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은 싹 바꿔버리면 그때부터는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B2B는 어떠냐? B2B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업이지만은 내 고객은 불특정 다수가 사실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내 고객은 몇몇 회사예요. 몇몇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내가 이름을 바꿔도 직접 가서 우리 회사가 이름을 바꿨으니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몇 번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쪽은 상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특정 다수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냐. 보통 우리가 경영학에서 마케팅, 영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는 마케팅하고 영업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물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아무한테나 붙잡고서 단단 나눠주진 않죠. 보통은 어떻게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루에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내가 창업하는 아이템이 B2C다라고 할 경우에 상표가 반드시 처음부터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B2B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제목은 창업과 지식재산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지식재산권은 약간 산업재산권인 것이 있고 산업재산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재산권은 아니에요. 산업재산권은 이게 상당히 오래된 법이거든요. 특히 이제 특허, 디자인, 상표가 산업재산권인데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면은 돈이죠. 돈을 버는 산업. 산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 어떤 그 물건의 효능에 관해서 기능이나 효능에 관해서 독점을 주는 게 특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의 외적인 디자인 얼마나 예쁜가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주는 게 디자인이고요. 어떤 물건에 붙은 어떤 상표, 딱지 얼마나 신뢰감을 주느냐 프라다 이런 거 안 보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선물해도 누구나 좋아하겠다. 다 물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은 어떤가요? 저작권은 반드시 물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물건이라고 한다고 해도 보통 우리가 보통 저작권이라는 게 많이 보는 거는 음반, 서적, 영화 대충 이 정도잖아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폰트 이런 것도 있겠죠. 사실 이 물건을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네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예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하고 서비스가 수만 건인데 이 주로 큰 몇 가지 안 되는 이 물건을 규율한다는 게 사실 말은 안 되는 거고요. 저작권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창작 활동에 관한 그거를 그 명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존중해 주는 거죠. 그 부수적인 산물로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책이 1년에 몇만 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저작권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변리사들을 보더라도 저작권 잘하는 분 별로 없고요. 변호사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잘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우리가 폰트 가지고 소송을 한다던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법무법인 이런 분들하고 아니면 이제
음반사하고 연예기획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일을 많이 하신 법무법인 이쪽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이해는 별로 잘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상업활동에 돈 버는 거, 돈을 버는 기업이나 이제 뭐 그런 출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작권은 많이 안 다룹니다. 또 뭐 나머지 뭐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창업하실 때 도메인을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좀 손쉬우니까. 도메인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상표를 출원하시는데 사실은 상표법은 굉장히 꽤 오래된 법이에요. 뭐 100년, 200년은 된 법이죠, 적어도. 도메인 보호법은 우리가 인터넷 기술이 나온 다음에 당연히 나온 기술이겠죠. 그래서 한 30년 됐을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법과 법이 충돌할 때 누가 힘이 셀까요? 당연히 상표법이 힘이 세요. 예. 그래서 내가 도메인을 하나 등록을 했는데 뭐 도메인 등록해주는 사람들이야 이 내가 얘기한 ABC라고 하는 도메인이 이미 선점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그냥 등록을 해줘요. 근데 내가 ABC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신발 삽에 쓰고 싶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다 보면 도메인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표법에 걸리거든요. 난 분명히 도메인을 등록을 받았는데 문제없이 갑자기 저쪽에서 상표권자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도메인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 꼭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도메인 네임을 확보하고서 이거 됐다 앞으로 이거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순서가 좀 안 맞아요. 무조건 상표를 먼저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제가 이제 직업이 변리사인데 변리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뭐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국민이 자기가 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뭐 볼 일이 있다 그럼 당연히 누구나 가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행착오가 생기면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한 업무 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죠. 대리가 필요 없으면 직접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특허법원,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일부 업무를 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리사가 혼자서 못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변호사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제 변호사들은 뭐 사법부 쪽이죠. 사법부에 볼 일이 있을 때 대리해주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데 이제 그 사법부에 볼 일이 있는 분들은 권리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게 누구 거냐 이런 분쟁이 붙을 때 보통 이렇게 가시죠. 누구 손을 들어줄까? 근데 저희 특허 업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새로운 권리를 어떤 권리를 창출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땅이 있지만은 그 땅은 아주 옛날부터 누군가가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자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소유권이 이동하고 이제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은 없던 권리를 새로 그냥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행정부 특허청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물론 그 권리 기간이라는 게 유한하게 존재하는 것 뿐이죠.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제 이쪽이고요. 지식재산권 전반은 아니고 주로 산업재산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산업은 금전 가치가 있는 상품 서비스하고 무조건 연관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 독점권에는 반드시 물품이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물품을 결합을 안 하면은 권리를 안 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헬로키티라는 게 있죠. 헬로키티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그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모양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디자인으로 보호받으려면은 헬로키티 저금통, 헬로키티 공책, 헬로키티 뭐 필통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디자인으로 보호받으려면은 헬로키티라고 하는 그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에다가 그 물품을 다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공책, 그리고 뭐 시계 세 가지 보호받고 싶다 그럼 출원을 세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작권은 뭐 그렇지 않다. 산업재산권하고 산업재산권이 아닌 거의 그 차이죠. 이제 침해죄도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법에도 있어요.
있는데 정말 나쁜 짓을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 스파이라든가 그런 짓을 했을 경우에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도 이제 침해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이건 약간 형사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산업재산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돈이잖아요. 돈이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다 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손해가 생기면은 그걸 민사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을 하나 낸다고 해서 나의 그 독창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내 자존심이 있지 이거 함부로 카피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부대책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표현을 카피를 해가지고 책을 막 써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상업적으로 해가 온 거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표현이 난 책을 안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민사적인 비용 5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말하자면은 침해 죄를 물어가지고 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손해배상 금액을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침해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 과정에서 그 벌금 국가에서 내리는 벌금에 상당한 그런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한두 번 해봐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작권은 좀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개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다 마케팅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어떤 물건의 효능, 기능에 관한 보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표는 딱지에 붙는 신뢰. 근데 이 신뢰라고 하는 거는 1년 만에 생기는 게 아니죠. 기능하고 효능은 내가 물건만 잘 만들어내면은 바로 생산하는 즉시 그 효능이 생기거든요. 근데 신뢰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회사되거나 아니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시간하고 돈을 많이 들여야만 생기는 게 신뢰죠. 이 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산업재산권 업무를 대리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상표예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적인 매력 여기에 독점권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는 이제 그런 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정립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 이제 그 아이폰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팔죠. 근데 그 상자가 벌써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열면은 거기 뭐가 또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삼성에서 따라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디자인이냐, 디자인으로 보호할 거냐, 상표로 보호할 거냐, 특허로 보호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요건에 안 맞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립이 안 된 거죠 아직까지는. 이런 법이 지금 생겼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특허, 상표, 디자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립이 되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법은 이제 출원한 다음에 20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허청, 행정청에다가 새로운 권리의 생성을 요청을 하는 행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물건이나 서비스의 효능에 관한 특허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특허는 특허, 상표, 디자인인데 근데 이걸 다 특허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발명 특허, 상표 특허, 디자인 특허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발명 특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자인 보호법도 이거 보호 기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등록일로부터 15년 이랬었는데 지금은 등록이 되면은 처음 출원하는 날로부터 2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씩 한 번 등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내면 10년까지 보호가 되고요. 10년이 지나면은 또 한 번 의사를 묻는 거죠. 이거 계속 보호 받을 거냐? 그럼 이거는 거의 무제한 갱신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100년 사업을 하겠다. 우리 회사가 빼라가본데 300년 동안 이어서 계속 이 상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특허하고 디자인은 딱 그 20년 끝나면 그냥 소멸해요. 더 이상 안 해줘요. 상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2B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기 때문에 고객사하고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나중에 표장을 바꾸더라도 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B2C 컨슈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표를 한번 바꾸면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보통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받을 때까지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냥 일반 심사를 타면은. 근데 이미 준비를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ABC라고 하는 표장을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한 9개월 후에 심사 결과를 보니까 이거 선 등록 권리자가 있어가지고 상표를 사용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업을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손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상표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하고 디자인은 창작이거든요. 원래 어떤 거를 만들어낸 사람한테 그 창작에 관한 대가로서 그 어떤 독점권을 일정 기간 주는 건데 상표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상품에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내가 붙여가지고 상업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상표 특허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사업이 망해서 상표권이 사라졌어요. 등록료를 안 낸다던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다시 주워다가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허는 그게 안 돼요. 어떤 기술을 내가 개발해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그 특허권이 사라졌겠죠? 누군가가 그 특허권을 다시 주워다가 내가 특허를 받아서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표하고 특허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다. 상표의 진정한 가치는 소비자에게 노출된 시간 또는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전목적으로 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하면 특허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표 아무래도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제가 창업과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창업하는 시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들인데 상표를 그럼 언제 보호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 사업의 아이템이 기술 개발이다. 근데 보통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자마자 바로 매출이 일어나거나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창업을 하신 다음에 뭐 6개월, 1개월, 뭐 1년, 2년 지나야지 바로 그 시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 개발하신 다음에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 완성된 기술로 이제 시장을 진출할 때 그때 상표를 뭐 등록하시거나 보호하셔도 상대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뭐 물론 창업하시면서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긴 하죠. 기술 기업인데 초기는 아니고 중견이에요. 중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상표권 확보를 이미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을 리가 전혀 없죠. 이럴 때는 이제 특허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출원하고 등록받고 이런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 창업이 기술 기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헤어샵을 차리겠다, 아니면 뭐 밥집을 차리겠다, 그리고 뭐 의류 쇼핑몰을 하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창업과 동시에 시장에 진출하시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시기 때문에 창업과 동시에 사실 창업보다 더 빨리 상표권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을 아까 다 했네요. 그 상표법은 뭐 최소한 150년 이상 역사가 있고요. 도메인 보호법은 30년 정도 역사가 있어서 두 개의 충돌이 되면은 상표법이 좀 우선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메인을 내가 확보했다고 해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상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고, 왜냐면은 보통 검색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검색 방법이 그 기법이 굉장히 좀 단순히 쉽지는 않아요. 사례 검색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언제 거절이 됐고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됐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검색을 하면은 대충은 아시겠지만은
되게 위험합니다. 상표 유사는 반드시 지정 상품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깊숙한 내용 안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얕은 수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정 상품이 배달업이에요. 내가 요즘 배달업이 많이 뜨잖아요. 그럼 내가 배달 서비스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바람의 배달,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두 상표가 유사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유사한 상표도 등록이 안 돼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이 배달업이기 때문에 이 배달이라고 하는 거에 독점권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네. 식별력이 없다고 보통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비슷한지 아니면 뭘로 판단하냐면은 이런 식별력 없는 배달을 빼고 바람하고 민족이 유사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죠. 비유사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비유사하다고 보는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요거 말씀드리는 건 지금 지정 상품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정 상품이 자전거예요. 난 자전거를 팔겠다. 근데 그 바람의 배달하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자전거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람의 배달을 했을 때 등록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꼭 배달하고 관계가 있나요? 사실 아직은 뭐 자전거를 배달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자전거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자전거하고 관련했을 때 배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식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독점권을 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자전거 이름으로 삼천리가 아니고 배달이라고 붙여 등록을 했어요. 그럼 배달에 그 독점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 먼저 선 등록된 상태이고 내가 바라는 배달을 출원했다. 그러면 지금 이 배달하고 배달이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죠.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삼천리 자전거처럼 배달 자전거라는 게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데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의 배달이라고 하는 상표를 다룬 회사랑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상표를 다룬 회사랑 같은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정 상품하고 반드시 연관돼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꼭 의뢰를 하셔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요자가 동일한 상품은 유사한 상품이에요. 우리가 의료업은 좀 특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피부과에 가보면은 뭐 피부과 내에서 다른 사업자 번호를 따서 단말기를 따로 써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의사가 하는 데인데 이 공간 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피부과 피부 케어라고 하나요? 그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단말기가 달라요. 이거 의료업이 아닌 거죠.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피부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그냥 의료 서비스는 아니지만 피부 관리샵에 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수요자층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유사 상품, 유사 서비스로 봐요, 서로.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 판단은 이제 수요자분이 동일하면은 서로 유사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제가 29류는 상품 쪽이고 43류는 서비스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떡 전문 식당업, 라면 전문 전업, 랍스터 요리 전문 식당업 이렇게 보시면은 유사공 코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S는 서비스의 약자고 G는 굿의 약자인데 여기 생선 크로켓, 연어 크로켓, 닭고기 크로켓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G0301이에요. 그럼 두 개가 유사공 코드가 서로 동일하죠. 이 두 개 상품군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떡 전문 식당업으로 어떤 특정 상표를 등록받은 상태라면은 내가 이런 똑같은 유에다가 등록받을 수도 없고 또 이런 그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상품하고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이 보통 요즘에 테이크아웃 많이 하잖아요.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나는 테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커피숍을 예를 들어보면은 좀 깎아주죠. 가격을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상품 그냥 들고 나오죠. 그럼 말 그대로 그건 상품이에요. 커피라고 하는 상품에다가 그 자기 상표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그럼 그건 서비스죠.
내가 들어가서 마시고 나왔어요. 그럼 나는 들고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는데 돈을 지불하고 왔어요. 돈을 왜 지불했느냐? 나를 기분 좋게 해줬고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게 해줬고 내 배를 채워준 거죠. 그리고 그릇도 닦아주고 머그컵을 먹었는데 내가 안 닦아도 되죠.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식업을 보더라도 요식업을 서비스업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서비스하고 이런 상품을 잘 섞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품은 유행의 재화라서 우리가 드라이브스루를 가서 뭐 하나 받아오면은 서비스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상품 받아오는 거. 또 이 안에 들어가서 뭐를 먹으면은 조리를 대신 해주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먹은 찌꺼기들을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고 뭐 좀 정은 불러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상품하고 서비스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표는 먼저 출하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우리가 선출원 제도라고 하는데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상표 고객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딱 물어보진 않지만은 그쪽 업계에서 뭔가 누군가 이거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 것 같으면은 얼른 선점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성형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죠. 이런 것들도 상표 등록의 대상이 돼요. 뭐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미 상표로서 등록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선영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카피를 만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난 이거 창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창작물인가 하는 거는 저작권에 해당되는가 그건 둘째로 치고요. A사의 기획자가 선영아 사랑이라고 하는 문구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사에 누가 이렇게 엎들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근데 여기도 창작행위가 우리 일반적인 시각에서 있잖아요. 네. 뭐 홍길동의 사랑이 이건 아니니까 기사가 먼저 출원을 한 거예요. 상표로. 그럼 A사 좀 억울하겠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상표는 무조건 선점한 사람이 임자예요. 네. 발명은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몰래 가서 베껴와서 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발명자 보호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상표는 무조건 선택이에요. 창작이 아니고. 뭐 이게 이제 뭐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은 뭐 법이 충돌하면은 이제 서로 법에서 서로 이제 그 규율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상표는 무조건 빨리 출원하셔야 된다. 특히나 경쟁자가 뭐 비슷한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속기주의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해외 진출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출원하고 다른 나라에도 출원해도 되느냐, 출원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 권리가 있으면은 그 권리는 그 국가 영토 내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받아도 해외 진출할 생각이 있으면은 무조건 해외에도 출원해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빨리 진행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를 사용하실 때 사용 안 하시는 상표를 굳이 출원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사용 안 하시면은 3년 후에 3년 동안 연속으로 사용 안 한 게 드러나면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업무 때문에 뭐 이런 거 봤었는데 미래에셋이라고 하는 회사 다 아실 거예요. 이 회사는 1류부터 45류까지 다 출원했어요. 물론 45,000개 다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미술품, 감정원 뭐 별거 다 해놨어요. 어디까지 확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인류 여기 뭐 미생물, 펄프, 중무석, 비료 이 회사에서 이거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불사용 취소 심판하면 그 뭐 제외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취소될 만한 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여기 담당자들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어쨌든 대응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사용을 꼭 하셔야 되고 출원을 하셨으면은 사용하지 않을 상표는 굳이 출원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상표하고 상호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시면은 자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명이 B예요. 김봉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명은 뭐 앙드레 김이고요.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명이 아이유예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 본명은 상호에 해당해요. 상호. 아이유 이런 이름들은 예명은 상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이유한테 소송을 걸면 그게 걸릴까요? 아니죠. 당연히 소장에는 이지은에다가 뭐 이렇게 주인번호 쓰고 특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 때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돈 벌지 않고요. 이런 예명으로 돈을 벌겠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호는 내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거의 받죠. 거의 100%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게 내 상호예요. 근데 이건 내 상호인데 이 상호가 왜 필요하냐? 내가 어떤 회사와 거래를 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상호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요. 말하자면 이 상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등록증에 있는 내 진짜 이름에 해당하는 좀 비율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상호를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 상품은 뭐 여기 뭐 YMIP 컨설팅이라고 써있지만은 내 서비스나 상표는 다른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예명처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호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그 상품을 거래하거나 이런 기업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상표 가지고 안 따지겠죠. 상호를 넣고 이 사람들 뭐 어떻게 이거 상호를 넣지는 않고 법인명이나 그 개인명을 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얼마 전에 제가 중요한 건데 이 넷메이트라고 하는 상표를 갖는 뭐 이렇게 스피커 분배기가 있어요. 넷메이트는 상표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상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회사 이름이 강원전자 주식회사인 거죠. 이 사람들 선전할 때 넷메이트라고 선전하지 강원전자 주식회라고 선전 안 해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요건 상호고 요게 이제 상표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상호하고 상표를 동일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무슨 원할머니 순대국산 뭐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간판도 그렇게 거시죠. 그럼 그거는 상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특허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 보호기간 특허는 20년이고요. 실용시간은 10년이에요. 보호 대상은 이제 실용시간은 물건만 보호하고 특허는 방법까지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같은 경우는 특지주의가 있고요. 제가 사실 이런 특허 내용은 특허 내용은 그냥 한번 빨리 지나가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국제 출원이라는 게 있는데 국제 출원이 뭐냐?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하면 다른 특지주의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외국 대리나 접촉도 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통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 내에 출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년 내에 출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에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출원하는데 외국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제 출원이라고 하는 거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나라에 출원하는 게 아니고 그 국제사무국이라고 해서 뭐 스위스에 빌딩 하나 있어요. 이쪽에다 출원하는 건데 여기는 당연히 영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실질적인 권리는 아무것도 못 져요. 다만 300이나 3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출원을 하시면은 다른 나라에 출원할 수 있는 그 기간을 2년 6개월까지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그런 건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출원은 이제 이럴 때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그냥 심심해서 하나 넣었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은 당연히 잘 해야 돼요. 뭐 그림 그리는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능하신 사업가인데 본인이 특허로 써오셨는데 거의 전문가가 쓴 것처럼 쓰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보면은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은 그 경영을 하셔가지고 돈이 되는 걸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신경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특허도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근데 그 시간에
다른 돈을 버실 그런 궁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잘하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해서 일이 처리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의뢰도 잘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 그러니까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의 뭐 과장이라든가 대리한테 선행기술 조사를 시키면 그 정도는 다 해요. 근데 그거를 변리사한테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변리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일을 받은 이상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타임 차지에 관한 그 청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일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죠. 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냥 우리 회사 내부의 뭐 과장이나 대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에 의뢰하시는 게 이제 맞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지비용 거의 마지막인데요. 유지비용 중요한데 보통 그 특허 하나 서비스 받으셔가지고 출원에 등록까지 받는데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큰 비용이죠, 사실. 큰 비용인데 그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거예요, 고민을 하고. 근데 문제는 한 번 등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사결정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첫 3년간은 특허 청구한 10개면 43만 5천 원을 매년 내야 되거든요. 근데 20년 차 하다 보면 거의 90만 원 되는 거죠. 청구한 10개인 경우에. 근데 이게 그 계속 출원을 하시면은 출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년에 뭐 10건도 하시거든요. 그럼 이미 그 비용만으로 아무 의사결정 안 했는데 매해 5,600이 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출원하는 또 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유지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서 출원하고서 등록 받으신 다음에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를 꼭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냥 포기하는 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총과 1개 정도 남겨놓고 이제 포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더 드릴 말씀이 자세하게 있는데 사실은 약간은 깊숙한 내용이죠. 그리고 해외 출원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출원할 때 등록 받은 것도 아닌데도 출원하는 행위만으로도 500에서 700만 원이 들어가요. 1개국당. 비싼 비용이죠. 그래서 또 등록 받으려면 또 500에서 700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상표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상표는 우리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크리티컬해요. 정말 내가 사업을 어느 정도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허는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다 처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비용은 너무 비싸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PCT 국제 출원은 약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예.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타 질문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